저는 제가 볼 때 미국이 최악의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군기가 너무나 무너졌다. 미국 군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지금 워싱턴 주류 사회에서는 완전 쇼크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된 커뮤니티 그쪽하고 연계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인스팅트와 감, 본능과 감에 따라서 결정한다. 정말 그건 미국의 패착이라고 보는 거예요. 채널 뉴시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느덧 대선 결과가 나온 지도 열흘 정도 흘렀습니다. 더 강력한 트럼프 2기 출범이 예고가 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곧 다가올 트럼프 정부 2기 한반도 정세 전망은 어떨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진행해 주실 오은식 뉴시스 동영사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외교안보 전문가이시자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역임하신 문정인 연세대 석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가장 궁금한 게요. 사실 이번 미국 대선 트럼프 압승으로 끝났는데 교수님은 이번 대선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트럼프 승리 예측하셨을까요? 저는 반반으로 봤어요. 네네. 봤는데 트럼프 승리는 뭐 상당히 정상적인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지만 뭐 인플레이션 문제라고 하는 게 크게 작용을 했고 그다음 불법 이민 증가하는 문제하고 그 남북 국경을 잘 관리하지 못한 문제 같은 게 큰 쟁점으로 대두가 됐고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결국에 백인들이 결국에 트럼프 지원을 강력하게 해줬고 히스패닉계나 심지어 흑인층, 아시아층에서도 중산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많이 트럼프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산층 위기에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거기에 깔려져 있는 것은 결국 미국 사회에 지금 상당히 팽배하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 그러니까 백인들은 결국에 자기들이 일궈놓은 게 미국이고 그런데 결국에 다른 유색 인종들이 와서 결국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기들의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분노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걸 트럼프가 아주 교묘하게 그걸 잘 소위 영어로 익스플로이트했다고 하는데 그걸 잘 활용을 해갖고 그 미국 사회가 양분화되는 그런 문제, 양극화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자기의 정치적 지지를 끌어내는 데는 성공적으로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민주당과 그 뉴욕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한 서구의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상당히 엘리트 계층들인데 이런 엘리트 계층들이 어떤 나태함 또는 우월의식 그리고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 실패 이런 것도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그 미국 대선을 보면은 동부와 서부의 엘리트들에 대한 미국 대중들의 공격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떤 학자들은 19세기 이제 초에 알렉시스 토크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프랑스 분인데 독립 후의 미국 민주주의를 관찰하면서 두 가지 우려를 얘기해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참 자리를 잘 잡았는데 하나의 우려는 과거와 같은 기득권 세력, 가령 프랑스 같으면 앙시앙 레짐 구 체제에 속한 그 귀족들이 다시 돌아올까 하는 우려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 프랑스 혁명 후에 자코방이 했던 것처럼 소위 아주 토크빌의 표현을 빌자면 우매한 대중들이 다수의 횡포를 부리면서 민주주의를 저해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일부 미국 학자들은 그 토크빌이 얘기했던 다수의 횡포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그게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상당히 불길한 징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 주기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예측이 가능한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대통령 지도자의 뭐 개성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인테그리티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지금 2개씩이나 받았고 그다음에 오만 스캔들 다 걸려져 있고 그다음에 특히 미국 민주주의에서 가장 그 불행한 오점을 남긴 2020년 1월 6일 사건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의 난임 사건 같은 거는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장본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는 자체가 우리가 비정상으로 봤는데 그러나 다른 지표
그냥 전반적인 경제의 추이라든가 불법 이민들 중산층의 어떤 그 쇠퇴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트럼프라고 하는 개인이 당선된 건 상당히 비정상, abnormal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말씀드리기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트럼프 선거에서 이제 주로 그 구호가 마가였잖아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인데 이 선거 구호가 어느 정도 통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뭐 상당히 통했죠. 그 마가를 볼 때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마가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는 건데 거기 기초가 되는 것은 America First예요. 그럼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그 미국 우선주의거든요. 네. 그러나 다른 하나는 American Primacy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미국 최고주의예요. 그런데 이 두 개념은 한국어로 보면 비슷한 개념인데 네. 분석적으로 보면 상당히 다른 소위 대치되는 개념이에요. America First는 사실 고립주의예요. 그러니까 American Primacy에서 미국 최고주의는 개입주의고 국제주의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표방하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우월성을 확실하게 가져서 패권적 지위를 확보해야 된다. 이게 American Primacy, 미국 최고주의고 America First주의는 다른 나라 왜 신경 쓰냐. 미국에 집중하자.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공해오면 우리가 단호히 나서야 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미국에 지금 고장난 게 많은데 미국 사회를 픽스하고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자라고 하는 그 주의니까 차이가 있죠. 그 트럼프는 분명히 America First, 미국부터 먼저. 그래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다음 그 다음에는 우리 후손들이 결정하자. 그래서 쓸데없이 뭐 해외 뭐 군사적 개입하고 정치적 개입 이거 하지 말고 국익 제일주의로 나가자는 그런 시각이고 반면에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국제 자유주의,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표방하는데 거기도 기본적으로 그거는 공화당에 있는 니오콘하고 비슷해요. 니오콘 둘 다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미국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패권 국가가 돼야 된다. 이 우주에 태양이 하나이듯이 패권국은 미국 하나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표방하는 가치, 자유, 평등,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외에 가서 전쟁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그러면 동맹을 확장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그 동맹 국가들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미국 최고주의예요. 아메리칸 프라이머스인데 이번에 그 트럼프가 인선하는 거 보니까 그 니오콘들은 다 배제가 됐어요. 네. 마이클 폼페오 배제됐지, 니키 헤일리 배제됐지, 로버트 오브라이언 뭐 모든 미국 언론은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국가안보보좌관이나 국무장관을 할 거라고 보는데 다 배제가 됐거든요. 그들의 공통점은 니오콘이에요. 니오콘이라는 게 한편으로서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다른 한편은 미국적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필요하다면 무력도 쓰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뭐 존 볼튼이 대표적인 니오콘이 하나인데 이런 사람이 다 배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함이 있죠. 한편에서 보면 미국이 불필요하게 군사적 개입은 안 하겠구나. 그러니까 해외에서 전쟁 가능성은 적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우리 보고 방위비 분담 더 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소위 관세 비관세 장벽 이제 하면서 다른 국가들 못 살게 굴면서 미국 환자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문제겠죠. 한 열흘 사이에도 뭐 벌써 많은 변화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페루에서 에이펙 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오늘 아마도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뭐 트럼프 당선자도 만나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제 사회의 변화, 트럼프에 대비한 변화 일주일 사이 한 열흘 됐는데 좀 어떻게 보시고? 우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인선을 보죠. 국무장관의 마이크 와일드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동성무공 훈종만 4개를 받은 친구예요. 그 버지니아 밀리터리 아카데미 나오고 플로리다 출신 연방 하원의원인데 지금 현역 하원의원이에요. 미국 특전사 출신 장교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단련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예외적인 사람을 시켰어요. 국무장관 루비오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은 지금 50살 됐구나. 50살 된 플로리다의 상원의원인데 이 친구 뭐 사실상
니오콘에 가까운 친구인데 나중에 사이 마가로 그 전환을 한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도 국제 무대에서 그렇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뭐 초기에는 가령 우크라이나 지원해줘야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트럼프랑 같이 가면서 이제 지원 반대했던 입장인데 그 사람도 예외적인 사람이고 마가에 가까운 사람이고 특히 이제 사람들을 경악해 한 거는 그 피트 헥세스라고 하는 지금 80년생이니까 44살짜리 폭스 뉴스 TV의 앵커를 국방장관을 시킨 거예요. 그 친구는 프린스턴 대학 졸업해갖고 프린스턴 대학 다닐 때부터 공화당 운동을 많이 하고 그 친구도 이제 군인 출신이에요. 이 친구는 예비역 소령 출신인데 이 친구는 주로 이라크 근무를 했었고 콴타나모 베이에서도 일을 하고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상당히 예외적인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된 책이 있어요. War on Warriors라고 해서 전사들에 대한 전쟁이라고 한 건데 자기가 이제 군에서 근무를 하면서 미 육군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그다음 이라크 현장에 가 있었고 아프가니스탄 가면서 느꼈던 것들이 미국의 군 지휘관들이라는 게 정말 썩어대는 거예요. 뭐 동성애 허용하고 그다음 그냥 쉽게 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군기가 너무나 무너졌다. 그게 미국 군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걸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트럼프가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지금 기득권 군부 지도자들은 지금 완전 쇼크 상태에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헥세스라는 친구가 국방장관 만약 상원 인준을 받게 되면은 그 친구가 제일 처음 할 게 결국에 미 군부 내의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장성들을 지금 제거하는 지금 브라운 합참의장을 포함해서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 친구도 지금 44살밖에 안 됐으니까 엄청 젊은 친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국방과 관련된 정책이나 관리 경험이 거의 없는 친구예요. 그것도 그냥 서프라이즈한 거고. 그다음 또 그 국가정보부장 여자인데 트레버드라고 하는 그 친구인데 이 친구는 사모아에서 태어났고 하와이에서 하원의원 하던 친구고 원래 민주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로도 나왔던 친구인데 그런데 이 친구가 결국에 트럼프 지지하면서 이번에 당적도 공화당으로 바꿨죠. 그런데 그 친구를 시켰어요. 그 친구도 50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를 딱 시켰는데 이 친구도 국가정보에 대한 건 전혀 그 지식이 없는 친구예요. 또 이 친구는 뭐 어떤 주장을 했느냐면은 트럼프가 김정은이 만나는 걸 아주 잘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북한에서 IBM 실험 2017년인가 ICBM 실험 발사를 딱 하고 그러니까 하와이가 경보 들어가고 했을 때 그때 하와이 연방 하원의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 주장은 자 이런 위기가 오면 안 된다. 트럼프가 직접 김정은 만나서 딜을 하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시리아 가서 그 아사드 대통령도 이제 몰래 만나고 그래서 쟁점이 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국가정보부장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존 래트클리프라고 하는 전 회사의 국가정보부장을 하다가 이번 CIA 국장이 됐죠. 그 면면을 보면은 워싱턴의 주류하고는 동떨어지 전혀 예측 불가한 사람들을 전부 다 외교안보 팀에 전부 다 포진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앨리스 스테파닉이라고 하는 이 양반은 40세의 젊은 여자인데 유엔 대사 시켰어요. 그 미국의 유엔 대사는 한국의 유엔 대사는 달라요. 그 프린시펄 미팅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관급이에요. 그 친구도 아주 강성 공화당, 그 친이스라엘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스테파닉을 결국에 유엔 대사 시켜버리니까 지금 워싱턴 주류 사회에서는 완전 쇼크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들 중에서 워싱턴 띵크탱크 또는 워싱턴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된 커뮤니티 그쪽하고 연계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하고 지금 줄 찾느라고 지금 워싱턴이 난리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말씀 주신 대로 좀 의외의 인물이 됐는데 마이클 월츠 같은 경우에는 신장 위구르 중국의 그 인권 문제를 막 거론하고 2002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루비오 장관 내정자는 틱톡 중국 앱이죠. 틱톡 그거 뭐 국가안보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보고서 내라 뭐 이런 지시도 해서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그 대중 강경론자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전면에 배치한 거는 네오콘을 빼고 대중 강경론자를 전면에 배치한 거는 뭐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한다고 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트럼프 2기의 대전략을 짤 때 유럽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그래서 러시아하고 결국 협상해서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유럽의 방어는 유럽 국가들이 알아서 하라. 그리고 당신들이 방위비 분담 많이 안 하면은 디펜스 버든 쉐어링을 많이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유럽에서 뺄 수 있, 나토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와닝을 줬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그러면 프라이어리티를 중국에 더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나 저는 왈츠나 루비오의 경우는 물론 이제 반중 정서가 강하고 그러지만 둘 다 트럼프의 로얄리스트예요. 충성파들이에요. 트럼프가 결정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틱톡 반대하고 그랬지만 지금 트럼프가 틱톡 규제 안 하겠다고 지금 운을 띄웠단 말이에요. 지금 월츠 같은 경우는 위구르 신장 쪽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입장을 하원에서 취하고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가치 문제, 이념 문제 신경 안 쓴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마이클 폼페오 같은 양반이 국무장관을 할 때는 기억이 나요. 2020년 7월 23일 날 그 닉슨 도서관에서 중요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 문제점은 중국이고 중국의 핵심 문제점은 중국 공산당이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타도하지 않으면은 세계는 불안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인민들하고 협력해갖고 중국 공산당을 소위 타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클 폼페오는 아주 강경 반중 중에서 반중이 됐고 그게 이제 기본 틀이 됐었는데 이번 그 사람들 다 배제한 거예요. 로버트 오브라이언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인 포커스는 중국이에요. 그 이 사람들은 니오콘들이니까 한편에서는 미국 최고주의,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적 가치 확산 이걸 두 가지를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배제가 됐고 그 지금 왈츠나 루비오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단편적인 것이지 니오콘처럼 큰 그림, 특히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가 중국을 압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트럼프 말을 들을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트럼프 1기로 가면은 트럼프 1기가 결국 어떤 시국이 되느냐면 트럼프가 외교안보 경험이 미숙하다. 그래서 그건 엘더스, 어른들을 모셔와라. 그래서 매티스 국방장관 모으고 그다음 플린이라고 하는 초대 이제 안보보좌관에서 다 나이가 많고 경륜이 있는 사람들 다 불러왔단 말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들하고 하다 보니까 간섭만 많고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충성파들 불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 로버트 우드가 와라고 하는 그 전쟁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시작을 트럼프하고 1996년에 인터뷰했던 걸 옛날 파일을 찾아나가고 그거를 이제 제일 앞에다 이제 프롤로그로 썼는데 저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 사람은 거래주의예요. 모든 게 협상과 거래에 의해서 딜메이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건 상당히 긍정적이죠. 또 다른 하나의 부정적인 거는 우드워드가 이렇게 트럼프한테 물어요. 당신은 정책 결정을 할 때 어떤 식의 정책 결정을 하느냐. 아니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참모들의 조언을 듣느냐. 아니면 당시의 독자적 판단을 하느냐. 자기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인스팅트와 감, 본능과 감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부동산 사고 팔 때 이 뭐 MBA 나오고 제대로 배운 친구들 앞에 해서 합리적 판단했지만 다 실패를 하고 자기 감과 본능을 따라가서 투자하는 건 다 성공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두려운 거죠. 거래주의는 좋은 거예요. 그건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감과 본능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게 마치 미국 외교 정책에서 보면 매드맨 티오리라고 해서 광인의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그랬던 건데 그 미국이 필요하다면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광인과 같은 행태를 보임으로써 상대방이 겁을 먹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양보를 받아내는 이런 전략을 펴는 걸 얘기하는데 트럼프가 그럴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때 만약 오판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된 대응을 하면 핵전쟁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거래주의는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그 본능과 감에 의해서 내리는 트럼프의 독자적이고 일방적 결정 이게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우려는 있는 것이죠. 당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김정은과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뭐 판문점 회담, 뭐 이렇게 전 세계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 성과를 남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이 협상 결렬됐고, 결렬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뭔가 실마리를 잘 볼 수 있었고 한반도 평화형 무드가 거의 정점에 올랐었는데 이게 딱 결말이 되면서 결국엔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났는데 지금 다시 시간을 거꾸로 올라간다면 거기서 어떤 실타래가 풀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죠. 노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제가 볼 때 미국이 최악의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뭐 한국에 있는 많은 보수적인 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건 미국의 패착 중에 패착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노이 정상회담이 2019년 2월 27일, 28일 이틀 열었는데 그 일주일 전에 스티브 비건이 하노이를 먼저 날아가서 김혁철 대사 포함해서 김성애 해서 북한 팀이랑 이제 협상들을 많이 했죠. 그때 스티브 비건이 만든 거는 사실상 일종의 썸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영변 핵시설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미국 쪽에서 제재 부분 완화시켜주면서 대화를 해 나가는 이런 구도를 짰는데 이걸 존 볼튼이 상당히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존 볼튼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 존 볼튼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용기를 타갖고 이제 알래스카를 통해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존 볼튼이 마이클 펜스 부통령 앞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스티브 비건이 만들어 놓은 안은 북한이 얘기하는 걸 그냥 받아 적은 거다. 이걸 수용할 수 없다. 마이크 펜스가 존 볼튼 보고 멜베인이 비서실장 대행한테 연락을 하라. 그래서 멜베인이한테 연락을 해요. 그 멜베인이가 맷 포틴저 부보좌관한테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재검토를 하라.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그래요. 맷 포틴저는 그러면 지금 북한이 은닉하고 있는 2개, 3개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신고를 하고 그것까지 포함시키는 거라고 하면 협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두 번째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막상 이제 2월 27일 날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저녁 식사를 하고 다음날 아침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할 때 트럼프가 갖고 온 거는 제3의 안을 갖고 온 거예요. 그게 이제 볼튼이 뭐 노란 봉투 들고 가면서 보였다는 건데 그거는 뭐냐. 북한이 핵무기, 화생무기, 모든 유형의 탄도미사일 완전히 폐기하면은 우리는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 그게 이제 빅딜이에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평양선언 5조에 나와 있는 미국이 싱가포르 선언을 이행하면 즉 국교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평화체제로 나아가면은 그와 동시에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고 그다음에 영변에 있는 모든 핵시설, 오메가와트짜리 원자로 연료 생산 공장, 그다음 방사학 제철이 해서 이제 플루토늄 생산하는 생산 공장, 삼중수소, 그 수소폭탄의 이제 제일 중요한 삼중수소 생산 실험실,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시설, 거기에 더해서 영변에 있는 북한 핵무기 연구센터, 이 전체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대 조건은 2016년 10월 이후에 유엔 안보리가 가하고 있는 제재, 그중에서도 북한 주민의 민생과 관련된, 그러니까 섬유 수출, 그다음 석탄 수출, 철강 수출, 수산물 수출, 요것을 풀어달라. 요 안을 낸 거예요. 그게 썸딜이죠. 좀 단계별 협상. 그러니까 거기서 단계별로 하는 건데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양선언 5조에 그 영변 핵시설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노력을 기억했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 이해가 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판호에서 잘 될 걸로 알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판에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미사일, 화생무기를 선제적으로 전부 다 폐기하면 북한 경제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 이건 뭐 엄도 완전히 받기가 힘든 아니네요. 그 북한이 받을 수 없는 아니죠. 그러니까 형상이 어떻게 되냐면 북한은 썸딜을 갖고 왔고 아주 실용적인 썸딜을 갖고 왔는데 미국에서는 빅딜 제시해서 노딜로 워싱턴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워싱턴 상황으로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때 기억나시겠습니다만
회의하는 당일날 낸시 펠로시가 마이클 코헨이라고 하는 트럼프의 프라이빗 변호사를 미 의회에 불러서 청문회를 해요. 근데 마이클 코헨이 트럼프에 대해서 사기꾼이다, 인종주의고 오만 나쁜 걸 다 얘기를 해요. 그 볼튼의 회고록을 보면은 그날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같은 시간 되니까 트럼프가 잠을 안 자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청문회 광경을 다 전부 다 시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도 그분이 이미 70 넘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거 새벽 3시까지 보고 아침에 가서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존 볼튼하고 마이크 폼페오가 결국 당신이 만약 여기서 썸딜을 해서 워싱턴 가면 민주공화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엄청나게 깨질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빅딜해서 노딜로 가는 게 정치적으로 더 안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리고 제 취재한 바의 결과인데 그래서 미국 국내적 상황이 그렇게 된 거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그게 사실인 걸로 드러나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을 비판하는 걸 제가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서도 뭐 여전히 항상 미안한, 남겼죠. 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아폴로제틱해서 미안해하는 그게 열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왜 2019년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이제 결국에 G7 미팅이 오사카에서 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했다가 뭐 갑자기 어리언된 것처럼 해서 서울로 날라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이제 트럼프가 원한 것은 당신 대화 안 나오고 그러는데 대화 나와라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당신이 8월에 지금 하려고 하는 을지 한미 군사 연습을 중단하라. 그러면 고려하겠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스한 거예요. 그래놓고서 8월에 일지 연합군사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북한이 완전히 갈라섰던 거거든요.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하여간 썸딜이라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빅딜 제시해서 노딜로 간 게 하노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해 오지 않은 한 우리가 왜 해외에 가서 군사적 개입하느냐. 왜 우리 젊은이들 피를 흘리게 하느냐. 자기들의 안전보장을 누가 지켜줄 것이냐. 이게 큰 문제예요. 근데 미국이 자기들은 없다고 지금 보니까 남도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대륙, 신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러시아예요. 우리는 핵 동결, 그다음 부분 감축, 이걸 목표로 해서 협상을 하겠다. 서울과 동경에서 난리가 나요. 특히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기조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거니까